오늘 이 영상을 우연히 누르신 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내고 있는데 정말 필요해서 내는 걸까? 혹시 모르고 내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아주 작은 잔소리처럼 매달 통장에서 울릴 때가 있지요.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에서 매달 20만 원, 30만 원, 어떤 분은 4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고 싶으십니까? 손주 용돈, 배우자 선물 아니면 그냥 마음 편히 밥 한 끼 더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돈을 줄일 수 있는데도 줄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도를 몰라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혹시 큰 병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답답한 건 그 두려움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지요. 병은 무섭습니다. 병원비도 무섭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비, 폭탄이라는 공포는 실제 제도를 조금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크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보험을 과하게 유지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제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겹쳐서 작동하며 여러분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알고 결정하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습니다. 4가지를 다 듣고 내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이야기는 부모님만 들어서는 부족합니다. 자녀분들도 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님 보험료를 대신 내고 있습니다. 효도라는 마음으로, 걱정이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걱정의 방향이 조금만 바뀌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제도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병원에서 실제로 낸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산해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면 결국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전부 내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여러분이 부담합니다. 그 나머지가 본인 부담금이지요. 감기로 병원에 가도 물리치료를 받아도 만성질환으로 약을 타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계속 쌓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해 쌓인 본인 부담금을 합산합니다. 그 합계가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병원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면 나는 그중 상당 부분을 내가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가 중심이라면 실제로 여러분이 손에서 나가는 돈은 상한액 선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급여는 별개입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필수 치료의 큰 축은 급여 영역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정해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선에서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례를 하나 바꿔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7살 조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조 어르신은 위쪽이 불편해서 검사했다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병원비를 내다 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계산해 보니 본인 부담금이 꽤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공단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해에는 본인 부담금이 본인 소득 구간 상한액을 넘었으니 초과분을 정산해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낸 병원비 중 일부는 결국 다시 돌아오는 구조였다는 사실을요. 물론 치료를 받는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집이 무너질까 하는 공포는 제도상 어느 정도 막히는 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모든 비용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급 병실을 선택했을 때 생기는 차액, 선택적으로 받는 일부 비급여 시술, 보험 적용이 아닌 치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급여가 많은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별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치료,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주요 치료는 급여 범위가 넓은 편이라 실제로는 이 상한제 보호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환급은 병원이랑 공단이 정산을 마친 뒤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해에 의료비 지출이 컸다면 다음 해에 안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최근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공단 안내문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서 1년 동안 감당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의 한도를 두는 제도입니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누적된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이 제도만 제대로 이해해도 많은 분들이 보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제도는 산정특례입니다. 이건 본인 부담 상한제가 나중에 많이 낸 걸 돌려주는 구조라면 산정특례는 처음부터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질환과 치료 내용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암의 경우 많은 항목에서 본인 부담률이 대폭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치료를 받아도 내 지갑에서 나가는 비율이 확 내려가는 겁니다. 어떤 치료가 1,0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일반 부담률로 계산하면 본인이 내야 할 몫이 커집니다. 그런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본인 부담률이 낮아져서 실제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모든 항목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급여 여부와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같습니다. 중증질환 치료에서 부담률이 낮아지는 보호장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산정특례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곳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그 기간은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바꿔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69살 김모 어르신입니다. 간 쪽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안내를 받아 산정특례를 등록했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본인 부담률이 낮아져서 생각보다 지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함께 적용되면서 이중으로 보호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산정특례로 한번 낮추고 그 낮아진 본인 부담금이 누적되어 상한액을 넘으면 또 초과분을 돌려받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산정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는 서로 경쟁하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제도다. 그래서 큰 병이면 큰 병일수록 건강보험 제도의 보호가 겹겹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은 암만이 아닙니다. 중증 심장질환, 중증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적용 후에도 상태에 따라 연장 절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세부 기준이 있으니 진단을 받으셨다면 병원 원무과나 사회복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신청 타이밍입니다. 진단을 받은 뒤 가능한 빨리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치료를 시작하고 꽤 지난 뒤에 다른 환자에게 듣고 산정특례를 알았는데 이미 지난 기간은 적용이 안 되어 아쉬움을 크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중증질환 진단을 받는 순간 산정특례 등록부터 확인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 치료에서 본인 부담률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와 중복해서 보호가 작동할 수 있고 핵심은 등록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름이 조금 무겁지요. 하지만 이름 그대로입니다. 의료비가 가계의 재난처럼 느껴질 정도로 큰 부담이 될 때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와 산정특례를 적용받았는데도 여전히 부담이 큰 가정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치료기간이 길어 일을 못해 소득이 줄어든 가정이라면 내가 낸 돈 자체보다 내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커져서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규모를 함께 봅니다. 핵심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느냐입니다. 그래서 흔히 저소득층만의 제도라고 오해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산층에서도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높아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의료비로 35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이 비율 기준과 세부 조건은 해마다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인별로 서류와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같습니다.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너무 크다는 상황을 제도가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야지 하다가 기한을 놓치면 지원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병원 사회복지상담 창구를 통해 안내받는 경우가 많고 보통 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소득과 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 상한제와 산정 특례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정에 추가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말고 소득 대비 부담이 크다면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요양병원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 정말 체감이 큰 영역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술과 항암치료 같은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중풍 이후 재활, 낙상 이후 회복, 치매 진행,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급성기 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1년, 2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한 달 비용이 100만 원대에서 시작해 상황에 따라 훨씬 커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양병원 비용이 한 덩어리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가 있고 식대가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간병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본인 부담률 체계가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 부담률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장기 입원 일수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충남에 사는 78살 최모 어르신입니다. 뇌쪽 문제로 수술을 받고 재활이 필요해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족은 처음에 매달 고지서를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원 기간이 지나면서 부담률이 달라졌고 고지서 금액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문의해보니 장기 입원에 따른 본인 부담률 경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족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별도의 신청이 아니라 청구 체계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라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어야 합니다. 이 경감이 적용되는 것은 대체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영역입니다. 반면 간병비처럼 비급여로 처리되는 항목은 별개로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입원비만 보지 마시고 총액을 구성하는 항목을 반드시 나눠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는 얼마인지, 식대는 어떤 구조인지, 간병비는 별도인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지, 그리고 한 달 총액이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요양병원 장기 입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영역에서 본인 부담률 경감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 신청 없이 반영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특히 간병비는 경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병원 선택 시 총액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4가지 제도를 모두 보셨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산정 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요양병원 본인 부담률 경감. 이 네 가지가 겹쳐서 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한 보호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민간보험은 필요 없다는 뜻인가? 당장 해지해야 하나? 민간보험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생활비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민간보험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역은 진단금입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목돈이 나오고 그 돈은 치료비 외에도 생활비, 간병비, 이동비, 보호자 비용, 그리고 치료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생활은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보전해주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증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가거나 물리치료를 반복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일부 받는 경우에는 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손은 여러 개를 들어도 중복해서 보장받기 어렵고 이미 구조가 복잡해진 상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손은 여러 개니까 든든하다는 생각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손은 하나의 축으로 정리해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해지냐 유지냐를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순서대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보험을 전부 꺼내 적어 보십시오. 암보험, 실손, 종신, 각종 특약까지. 내가 보험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월 보험료가 총 얼마인지, 그리고 그 보험이 어떤 상황에서 돈을 주는지 한 줄씩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보험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리해보니 서너 개, 5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가입해준 보험, 오래전에 설계사 권유로 가입한 보험은 본인도 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중복 보장을 찾으십시오. 특히 실손이 여러 개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은 구조상 중복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개를 유지하는 의미가 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단금은 상품 구조에 따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보장 금액이 과도한지 계산해 보십시오. 진단금이 높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비쌉니다. 여기서 오늘 네 가지 제도를 다시 떠올리셔야 합니다. 중증질환 치료비 자체는 산정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상당 부분 제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금의 목적은 치료비 전액이 아니라 생활비 보전과 간병비 대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목적에 맞는 금액인지 따져야 합니다. 내 생활비 수준, 내 저축 규모, 배우자 상황, 자녀 지원 여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넷째, 확률과 불안을 분리해서 보십시오. 사람은 숫자보다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내 주변에서 암을 겪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더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움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두려움이 곧바로 과도한 고정 지출로 이어지면 그건 또 다른 위험이 됩니다. 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고 그 돈은 노후의 유동성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인정하되 그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꼭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뿐인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와 함께 상의하십시오. 특히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다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같이 나누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 병원비가 무서워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서로 말 못하고 돈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정보를 공유하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보험을 전부 없애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정리하고 필요한 축만 남겨서 고정 지출을 크게 줄입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통장에 싸거나 장기적으로는 노후 자금으로 운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병이 없을 때도 이득이고 병이 생겨도 생활비 방어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모르면 끌려가고 알면 선택한다는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보험 재점검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험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정기검진은 꼭 받으십시오. 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만 성실히 받아도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걷기는 가장 강력한 예방 습관입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식습관은 과식과 야식을 줄이고 짠 음식과 음주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두려워해서 미루지 마십시오. 치료는 빠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보호망은 내 겹으로 겹쳐져 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상한선을 두고 산정특례는 부담률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가계를 보조하고 요양병원 부담률 경감은 장기 입원 부담을 완화하는 축으로 작동한다. 이 네 가지를 알고 나면 불필요한 공포가 줄어들고 보험에 대해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자마자 첫째, 보험증권과 문자, 자동이체 내역을 전부 확인하십시오. 둘째, 월 보험료 총액을 적어보십시오. 셋째, 실손이 중복인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진단금의 목적을 치료비가 아니라 생활비 방어로 다시 설정하고 적정 수준을 판단하십시오. 다섯째, 자녀와 함께 오늘 내용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여섯째,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산정특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반드시 상담하고 신청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모르면 놓치고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가까운 어르신 한 분께라도 공유해 주십시오. 정보 하나가 한 가정의 노후를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지켜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